오늘 주제는 이거거든요. 부동산 상가 임대 사업. 상가 임대 사업 하는 방법이고요. 뭐 3분의 1?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총 3편으로 할 거예요. 부동산 상가 임대 사업 하는 방법을 3편으로 할 거고,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고요. 주제는 이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부터 장부 쓰는 방법까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내용이 밑에 있는데요. 임대 사업은 되게 간단하죠. 거래할 게 별로 없잖아요. 처음에 물건 살 때 좀 사고, 나중에 이제 임대료 받는 거, 그리고 뭐 비용 처리 몇 가지 할 거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좀 직접 하기가 좀 괜찮은 거라 이제 직접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정리를 해야지 하고 있다가 저도 마침 이번에 상가를 하나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뭐 이렇게 큰 건 아니고 그냥 조그맣게 하나 상가를 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매수해서 지금 세를 줬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거래들, 요거를 이제 어떻게 장부에 쓰고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지, 뭐 그런 것까지 말씀드릴 건데,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부가세 신고하는 거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좀 따로 빼가지고, 이제 1월 달에 부가세 신고하니까 그때 한번 정리해드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달에 하니까 그때 따로 정리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사업자 등록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부 쓰는 방법, 장부를 써놔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면 이제 내가 세무대리인을 쓸지 말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만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지, 이걸 내가 직접 하면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아실 수 있을 거고, 뭐 이것저것 다 귀찮다 그러면 그냥 세무대리인한테 맡기시면 되겠죠. 일단 여기 뭐 질문들을 몇 가지 적어 놨어요.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것들. 저도 실제로 이제 이번에 상가 매수하면서 좀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사업자 등록하면서 애매했던 것들을 좀 정리했는데, 요거 말고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댓글이나 나중에라도 요 영상 밑에 댓글이나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 정리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정리가 되면 카페에 사업자가 알아야 되는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해서 정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여기쯤에 뭐 부동산 임대 사업 뭐 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정리해 놓을게요. 아니면 뭐 여기나 이렇게 정리해 놓을 테니까 하여튼 여기서 보시면 돼요. 뭐 댓글 주시는 내용 있으면 거기에 계속 추가해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것만 보면 되도록 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같이 하고요. 시작할게요. 일단 부동산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상가고요. 주택 말고, 주택은 달라요. 부동산 상가, 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상가를 내가 매수하면은 그냥 놀릴 순 없으니까 이제 내가 그거를 직접 운영하던가 아니면 임대를 줄 텐데, 임대를 줄 때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될까? 요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 부가세법상 이 부가가치가 발생되는 그 과세 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된대요. 그래서 상가를 임대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된다. 간단하게 1번은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되냐?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하셔도 되는데, 그냥 뭐 굳이 안 가도 돼요. 저도 이번에 임대사업자 등록 홈택스로 했거든요. 세무서 안 가고 그냥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업종에 따라서 시청에서 허가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은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영업허가증 받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복잡하게 많은데, 임대사업자는 뭐 허가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상가 임대사업은. 그래서 홈택스에 가셔서 잠깐 볼게요.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그냥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기 신청 제출에 가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이 있거든요. 여기에 요거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제가 이번에 자모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했거든요. 일단 무슨 이름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사업자 이름, 뭐 상가 이름을 써도 되겠고요. 하여튼 사업자 이름을 여기다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화번호랑 뭐 인적사항 이런 거 적고, 여기 주소 적는 게 중요한데, 제가 처음에 사업자 등록했다가 반려를 당했어요. 그 이유가 그 임대사업자는 그 사업자 주소를 내 주소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의 주소를 쓰는 거더라고요. 저는 임대사업자인데 그거는 임대를 주는 거니까 내 집 주소를 쓰는 건 줄 알고 여기다가 내 집 주소. 왜냐면 나는 사업자는 그 물건, 그 매수한 상가를 임대해 주는 거지만
내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거는 나는 그러니까 내 사무실에서 사무실이 따로 있거든요.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 사무실 주소를 여기다 썼더니 안 된대.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건 안 되고 그 물건지 주소로 써야 된대요. 물건지 주소로 써야 되니까 여러분 그 부동산 임대 사업 하는 그 물건지 상가의 주소를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종도 이제 처음에 하실 때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업종 어려워할 게 없는 게 다른 업종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전체 업종 내려받기 눌러서 찾으셔도 되는데 여기 홈택스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업종 입력 수정 요거 누르시면은 위에 검색이 있거든요. 검색 버튼 누르면 여기 업종에다가 검색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검색하시면 조회하기 나오죠? 그럼 밑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여기는 주거용 건물이에요. 주거용 건물. 그래서 주택을 임대하시는 분들은 주택 임대하시는 분들은 뭐 요거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오늘은 상가니까 이 밑에 두 개를 보면 얘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인데 자기 땅이에요. 그죠? 자기 거. 자기가 매수한 거. 그리고 얘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인데 타인 땅이에요. 타인 거. 그래서 내가 매수해가지고 임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선택을 누르시고 그럼 여기 선택이 되죠. 코드 번호가 업종 코드가 701-201.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뭐 아무 문제 없이 사업자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밑에 들어가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업종 등록을 누르면 이제 업종이 들어간 거예요. 요것만 하면 나머지는 뭐 개업일자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면적 이런 거 넣으면 되고요. 공동사업자가 있다. 만약에 동업이다 그러면 동업자 정보를 넣어야겠죠. 그리고 사업자 유형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과세자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해야 되고 그죠? 근데 간이과세자가 될지 안 될지는 이따가 좀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 과세자로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서류 송달받을 주소 이런 거. 그러니까 원래 제가 여기다가 사업자 주소를 왜 제 사무실로 했냐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주소지가 중요한 게 그 사업장의 주소지로 뭐 안내문 같은 거 예를 들면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세 안내문이라든가 소득세 안내문이라든가 뭐 각종 뭐 국세청에서 날라오는 안내문이 그 사업장 주소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 주소를 넣었던 건데 얘는 우편 받을 주소가 따로 있네요. 또 쓰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따로 있는 거죠.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가 사업장 장소하고 좀 다른 경우에는 이제 송달받을 장소를 따로 입력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사무실 주소를 넣고 뭐 집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여기다 집 주소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주의해서 사업자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장 후 다음 이동, 요 위에 정보 입력한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누르면 이제 되는 건데 여기서 이거 누르면은 입력하고 누르면 파일 첨부하는 화면이 나와요. 제가 아까 이걸 띄워놨는데 이거 보시면 파일 첨부해야 되는 거는 요 정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사본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자가면은 안 넣고 임차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매수한 거니까 자가니까 안 넣는 거고 나머지도 쭉 보면은 이제 등록이나 허가업종 예를 들면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영업허가증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사업자 등록할 때 영업허가증을 여기다 첨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임대사업은 그런 거 허가받을 것도 없으니까 상가 임대사업은 뭐 이런 것도 없고 동업이면 이제 동업계약서를 넣어야 되는데 동업 아니면 또 넣을 거 없고 뭐 나머지도 뭐 이렇게 자금 출처 소명 이런 게 이제 해당되는 업종이 있어서 이런 게 근데 지금 쭉 보면은 부동산 임대업에는 해당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넣습니다. 안 넣고 그냥 했어요. 뭐 그랬더니 저는 주소지를 조금 잘못 넣어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됐는데 아마 그냥 될 거예요. 사업자 등록이.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좀 다른 게 나중에라도 좀 다른 게 보이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다 정리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뭐 며칠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사업자 등록이 되고요. 사업자 등록이 나오는 거는 이제 됐다고 이제 뭐 문자나 전화가 올 거예요. 그러면 민원증명인가? 여기서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누르면 출력이 돼요. 근데 제가 출력하면서 보니까 제가 사업자 등록을 12월 5일쯤에 했거든요. 12월 5일쯤에 홈택스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 됐다는 연락은 받고 등록이 됐다는 연락은 받고 미루다가 어제 이걸 뽑았어요. 어제 뽑았더니 사업자 등록증에 밑에 그 발급 일자 날짜가 어제 날짜로 찍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부가세법을 보면
사업 개시 후에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20일 전까지는 뭐 그 거래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는데 그 전에 거는 좀 문제가 돼요. 그 전에 거는 부가세 뭐 공제 환급을 받아도 가산세가 붙죠. 1%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날짜가 제가 11월 22일 날 거래했는데 12월 22일로 딱 한 달 뒤로 찍혔으니까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봤더니 이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신청한 날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신청한 날. 그 신청한 날이 중요한 거니까 그게 20일 이내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어떤 부동산 매수를 하거나 하여튼 사업자, 임대사업과 관련된 어떤 거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 아까 사업자 등록하는 거 보면은 밑에 간이과세자 선택하는 게 있는데 이게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은 상가 임대업은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가능하긴 한데 이걸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거는 부가세법을 보시면요. 부가세법 이렇게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가 아까 잠깐 먼저 찾아봤거든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에 있더라고요. 저기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를 보시면은 2항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간이과세자가 안 된, 여기 눌러볼까요? 부가세법 61조 1항 2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고 돼 있는데 뭐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를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 그 사업자가 지금 여기에 나온 거죠. 여기에 쭉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6번에 있어요. 6번에 109조의 2항의 6번 여기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인데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 해당되면 이제 간이과세자 못하는 건데 부동산 임대업이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 중에 여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은 어떤 건지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있는 업종들은 간이과세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자점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쭉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임대업이라고 검색해 보면 임대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우리가 아까 본 거는 109조 2항 6조잖아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여기 보시면 아까 방금 그 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이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래서 뭐 시 단위까지 소재하는 임대 사업장 중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일정 시마다 다르더라고요. 그 규모가. 그래서 그 규모를 이거 눌러보시면 나오는데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보시면 돼요. 눌러보시면 이제 간이과세 배제 기준 나와서 여기서 또 임대라고 검색하면 여기 다 나왔죠? 여기 있고 부동산 임대업 기준 해가지고 나온 게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대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과 관련해서 방금 거기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 연면적이 요 표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돼요. 요 표를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 기준 해가지고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다르잖아요. 그 공시지가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공시지가 1,000만 원 이상인 데서는 면적이 서울은 62제곱미터 이상이면 간이과세자 안 되는 거고 뭐 여기 광역시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보면 이제 도시별로도 나오더라고요. 과천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성남, 수원 다 다르죠. 면적이 좀 이렇게 지방으로 갈수록 면적이 좀 넓어지더라고요. 뭐 꼭 그런 건 아닌가? 좀 그런 편이죠. 춘천은 1,000만 원 이상은 134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거의 여기 이제 지역이 없는 분들은 아마 시단은 여기 다 있는 거니까 하여튼 시 아니면 간이과세자 되는데 여기 있는 시는 요 공시지가별로 면적 그죠? 면적을 보고 확인하면 되겠죠. 간이과세자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요거 보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관할 세무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사업장이 간이과세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링크를 제가
요 영상이 올라가는 글이든 영상이든 거기 밑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되긴 되는데, 예, 되긴 되는데 제한이 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안 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이 상가 임대사업을 상가 하나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하나 내면 되는데 상가를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를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자를 또 내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요거는 답변을 제가 전화로 해가지고 받은 답변이 있는데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그 물건지 주소지별로 해야 될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임대업은 부동산 소재지가 각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각각 그 사업장 물건지별로 따로 등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상가를 하나 했으면 사업자 등록증 하나 내고, 상가를 또 하나 매수하면 사업자 등록 또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도 각각 하고, 그죠? 2번 해야 되죠. 각 사업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이 사업장, 이 사업장, 이 사업장 다 따로 장부 관리해가지고 따로 사업소득 계산해서 따로따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는 예외예요. 주택임대사업자는 그 지자체에서 민간주택임대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주택임대법에 따라서 그 지자체에서 그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할까 했는데, 상가임대사업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의무는 아니래요. 그래서 민간주택임대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임대사업,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시청이나 구청에서 민간주택임대업 등록증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오면 이제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물건지 주소가 아닌 그 사업자의 주소지, 뭐 집 주소든 사무실 주소를 할 수 있겠죠. 사업자의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사업자 앞으로 여러 가지 주택, 여러 주택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경우,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상가 임대 사업은 무조건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리되죠? 그 다음에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 상가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부가세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를 잘 처리하려면 이제 세금계산서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사도 거래할 때 원래는 증빙,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자 간 거래에서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증빙이 세금계산서잖아요. 또는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인데, 여기선 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할 건 아니니까 그 건물 사고 이럴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발생되는 건 아니고,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임대사업자는. 그죠? 상가를 매수하면 임대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그게 지금 일반과세자 아니면 간이과세자예요. 그죠? 면세사업자는 안 되죠. 이거 과세상품이니까. 그래서 일반과세자 아니면 간이과세자인데, 일단 간이과세자면은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전화해서 또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일반과세자면 원래 뭘 팔 때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잖아요. 그 내가 파는 물건의 10%를 부가세로 받아가지고 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상가를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1억짜리 상가를 팔면 그 1억에 대한 10%인 1,000만 원을 부가세로 받아야 되는데, 사실 꼭 그건 아니고, 그 상가에는 토지 가격이 있고 건물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가격 빼고 건물 가격, 예를 들어서 상가가 1억인데 뭐 건물 가격이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한 10%인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부가세로 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일반 과세자인데 이번에 상가를 판다 그러면 부가세를 따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걸 잘 알아야죠. 내가 일반 과세자한테 살 때는 그 상가 가격에, 건물 가격의 10%를 부가세로 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내가 파는 사람은 일반 과세자니까 부가세가 발생되는데, 근데 사는 내가 간이과세자일 수도 있고 일반 과세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수자가 일반 과세자면 어차피 내가 500만 원 주는 그 부가세를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다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세금계산서 받고 부가세 주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돌려받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간이과세자면 이걸 못 돌려받거든. 500만 원을 준 걸 못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좀 조심해야죠. 요럴 때 이게 금액이 크니까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사업자를 가져갈지
이 증빙 처리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요거를 이렇게 일반적인 양도 양수로 하면은 부가세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포괄 양도 양수를 하면 부가세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괄 양도 양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포괄 양도 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거에 세금 9번 권리금에 대해서 좀 정리할 때, 권리금 세금 처리할 때, 이게 여기선 지금 권리금은 없지만 어쨌든 그 자산, 고정자산 움직일 때 세금 처리하는 게 뭐 여기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형자산 처리할 때 요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괄양수도에 대해서 여기 2번에 있거든요. 사업체를 포괄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요. 일반 과세자라도. 그때는 그래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괄양수도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 포괄양수도 계약서도 있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예, 계약서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 그래서 포괄 양수도를 할지 일반 양수도를 할지 부가세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거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매수할 때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여가지고 그냥 매수했습니다. 부가세 없이.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상가 임대 사업자가 챙겨야 할 세금, 우리가 이제 상가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챙겨야 되는 세금들이 뭐가 있는지 요거 많이 여쭤보셔서 6번에다 넣었고요. 챙겨야 되는 세금은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 그 나머지 이제 뭐 취득세나 양도세 이런 거는 사고 팔 때 발생하는 거래세잖아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 취득세 발생하고, 양도할 때 나중에 팔 때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내가 샀던 것보다 비싸게 팔면 그 양도 시세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보시면 되고, 그거 말고 중간에 이제 내가 사가지고 쭉 이걸 운영하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중요한 게 이제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 두 가지 세금을 매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거든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내죠. 1월달하고 7월달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고,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달에 전년도 1년치에 대한 거를 매년 5월달에 신고하니까 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특히 사업소득은 장부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장부도 써야 되고 막,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면 할 수가 없죠. 부가세 신고도 증빙을 취합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임대업은 되게 단순해서 뭐 내가 조금만 알면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부가세랑 소득세를 모르면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면 그냥 맡겨야죠. 세무사한테 맡기면 되는데, 맡기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증빙도 챙겨서 자료도 좀 넘겨주게 할 테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또 많이 하시지만 다 비용이죠.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부가세랑 소득세 정도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거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세금. 이건 학교에서 당연히 가르쳤어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고 좀 자산을 계속 불려갈 생각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세금이니까. 내가 부가세랑 소득세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여기 그냥 제가 저희 카페 글 보면 맨 위에 항상 요게 있거든요.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해서 여기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세금 0번 세금의 정석에 꼭 알아야 되는 세금 4가지를 넣어놨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일단은 세금을 좀 알고 싶으면 여기에서 정리해드린 내용, 제가 여기에서 종합소득세를 말씀드리면서 세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 같은 걸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한 40분 정도로 내용이 조금 긴데, 여기 있는 내용만 다 이해하시면 세금 되게 쉽다 그랬죠.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도 여기에 정리해드린 내용 다 보시고 그러면은 됩니다. 그러면 더 어려울 게 없어요. 특히 임대사업은 진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상가 임대사업자가 챙겨야 될 세금은 저 두 가지니까 저 두 가지 세금을 꼭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탁 막히는 부분이 장부를 써야 된대, 그죠? 그래서 장부를 써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려고 하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든 해요. 왜냐면 뭐 그냥 그때 제가 참고로 이제 소득세랑 부가세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알려드렸는데,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를 내가 직접 신고하겠다 그러면 또 여기 정리해 놓은 거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까지 다 정리해 드렸거든요. 일단 종합소득세는 여기 세금 4-1-A번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 단계별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 건지 기본사항 입력하고 장부 입력하고 뭐 아니면 추계 신고하고 뭐 하는 거 하고 나중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하는 것까지 다 해놔서 요거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는 여기 세금 4-2번에 부가가치세 밑에 3-1번, 2번이 부가세 신고하는 건데 3-2번이 최근에 올린 거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 일반과세자는 요거 보고 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는 요거 3-2-B번 보고 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특별히 준비할 게 없어요. 내가 그냥 여기 들어가가지고 보면서 증빙 그동안 거래했던 거에 대한 증빙만 잘 찾아가지고 입력만 해주면 되거든요. 부가세 신고는 증빙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뭐 부동산 임대업은 거래라고 해봐야 뭐 임대료 받는 거 처음에 취득할 때 낸 거, 뭐 은행 이자 내는 거, 뭐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려면 이제 장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장부가 있어야 돼서 장부를 써야 되는 거에서 막히죠. 그래서 오늘 장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장부를 써야 되는 이유 해가지고 주제를 따로 뺐어요. 그러니까 장부를 써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원래 회계 장부를 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이 자산 관리를 하려면 가계부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계부를 쓰는 거를 이제 장부라고 하는 건데, 이제 세금 신고할 때도 세금 신고가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이 임대사업에서 네가 얼마를 벌었냐, 그래서 그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하는 거니까 얼마를 벌었는지를 계산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그거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하려면 내가 쓴 게 총 얼마고 번 게 총 얼마고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게 장부인 거고요. 근데 대신에 국세청에서는 장부 양식을 정해놨죠. 두 가지로. 간편장부랑 복식장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로 정해놔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 건데,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장부를 어떻게 쓰는 거냐, 이 기장 의무라고 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 그 의무가 간편장부를 써도 되는지 복식장부를 써야 되는지 이런 기장 의무가 있는데, 기장 의무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정리해 놓은 거에 세금의 정석에서 그 종합소득세를 보시면 다 있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만 잠깐 보면 여기 세금 4-1번 종합소득세에 보시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뭐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쭉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 맨 밑에 6번을 보면은 신고 방법이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쭉 내려서 보면 여기 신고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표로 정리해 놓은 걸 보면은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는 건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종합소득세는 장부로 신고하는 거고 원래는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거예요.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건데, 근데 복식장부가 사실 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는 누구나 쓸 수 있고 컴퓨터가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되게 어려웠죠. 이 컴퓨터가 없이는 쓸 수가 없었죠. 옛날에는 막 장부를 진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막 이렇게 하고 너무 복잡했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였는데 지금은 아무나 할 수 있게 됐죠. 근데 아무튼 영세한 사업자한테는 좀 어려우니까 뭐 업종에 따라서 매출액이, 정확하게는 총수익 금액이 매출액의 개념이죠. 총수익 금액 하면은 이제 소득하고 헷갈리는데 소득이 아니고 총 매출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사업장으로 들어온 돈 다 합친 거. 그 매출액이 요 금액을 넘어가면 이제 복식장부를 써야 되고, 매출액이 요 금액을 안 넘으면 간편장부를 써도 된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여기 맨 밑에 해당이 돼서 1년 동안의 매출액이 총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써도 돼요. 신규 사업자도 간편장부 써도 되고. 그래서 이제 장부를 써야 되는데, 만약에 사업자가 장부를 안 썼다 그러면 이 사업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국세청이 알 수가 없잖아요. 소득세는 걷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추계신고라는 걸 해요.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추계신고라고 한대요. 그래서 추계신고를 할 때는 경비율이라는 걸 써요. 경비율이라는 거는 매출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 경비가 몇 %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순 경비율은 뭐 경비율이 임대업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되게 낮을 거예요. 잠깐 확인해 볼까요? 참고로 음식점은 단순 경비율이 90%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900만 원을 경비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만 소득으로 잡아서 신고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2016년 자료인데 이게 얼마 전에 확인한 것도 이거여가지고 안 바뀌었더라고요. 경비율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업종별로 쭉 나왔는데, 여기서 임대 있다. 고가주택 임대는 단순 경비율이 37%. 한가라고 해볼까? 한가 없네. 뭐라고 해야 나올까? 점포, 자기 땅, 점포 이거겠죠? 41%네. 높네요. 생각보다 되게 높네. 임대
컨테이너 임대 뭐 되게 많은데 상가 임대 이렇게는 없네요. 근데 아마 점포 임대라고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점포일 것 같아. 아까 우리 하여튼 정확한 경비율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 보시면 확인해 주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점포가 40%잖아요. 그러면 내가 장부를 안 썼으면 내가 일으킨 매출액은 다 신고가 이제 원래 되니까. 근데 임대업은 내가 신고 안 하면 또 모르죠. 그러니까 일반 뭐 식당이나 이런 데는 요즘에 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끊고 이러니까 거의 다 매출 신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10% 20% 이렇게 90%뭐 이렇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건데, 상가 임대는 내가 현금으로 보통 받으니까 이거 내가 신고 안 하면 매출이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매출 누락하기가 되게 좋죠. 그래서 사실 세금 신고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단순 경비율은 상가 임대업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40% 정도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40%다 그러면 매출이 1,000만 원, 1년 동안 월세를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고 1,2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그 중에 40%를 경비로 잡고 60%만 소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면 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단순 경비율 기준이 되게 낮아요. 임대업은 1년에 2,400만 원까지는 1년에 그러니까 월세 200만 원까지는 단순 경비율 적용을 할 수 있네요. 그죠? 200만 원 미만이니까 200만 원보다 안 받으면 적게 받으면 단순 경비율 할 수 있네요. 그렇게 해서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면 장부 같은 거 안 써도 돼요. 그냥 매출에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받는 월세가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 경비율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확인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본 게 40%면 얼마죠? 800만 원. 그죠? 맞죠? 800만 원을 비용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료 받은 거는 2천만 원인데 800만 원 비용으로 빼서 1,200만 원만 소득으로 잡아서 1,200만 원만 소득 신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장부를 쓰면은 비용을 800만 원까지 할 수 있냐? 그죠? 뭐 은행 이자나 이런 게 그거보다 높으면 이제 장부를 쓰는 게 유리한 거죠. 장부 쓰기 유리한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비용이 거의 없다. 그러면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기준 경비율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를 써야 되는 이유는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써야 되고, 요 장부와 추계 신고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종합소득세 정리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장부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경비율 신고도 가능하네요. 월세가 뭐 그렇게 많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장부로 신고해야 되니까 오늘 간편장부랑 복식장부를 써볼 거고요. 지금 여기 장부를 써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장부의 종류 말씀드렸죠. 그리고 장부는 참고로 여기 정리해 놓은 거에 회계 1번에 있어요. 회계 1번에 간편장부, 복식장부 쓸 수 있게 첨부해 놨고요. 밑에다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간편장부가 뭔지 복식장부가 뭔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영상 하나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간편장부 쓰는 방법 여기 있고 복식장부 쓰는 방법 밑에 있어요. 요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장부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세무대리인을 꼭 써야 할까? 요거 많이 여쭤보셔서.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업, 예를 들면 음식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쓰시는 게 좋아요, 세무대리인을. 왜냐면 지금 장부 쓰는 거, 사실 장부 쓰는 거 자체는 뭐 쓰면 쓰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공부하면 진짜 처음엔 어려운데 이게 익숙해지면 되게 쉬워요. 쓰면 되는데 세금신고 하면 되고. 근데 거래가 너무 많고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 매일매일 매출이 일어나고 매일매일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직원을 쓰면 인건비 관련해서 챙겨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맡기시면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이면 다 해주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거 할 시간에 그냥 나는 다른 일 하면 되죠. 저도 저희 음식점은 다 맡겨놓고 있거든요. 제가 안 하고. 그리고 저게 있구나. 내가 직접 하고 싶어도 맡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맡겨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는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내가 해도 되는데, 소득세 신고는 사업장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기준이 있어서 맡겨야 돼.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요. 위에 정리해 놓은 거 세금 4-1번 아까 봤던 거 종합소득세 정리해 놓은 거에 6번 아까 봤던 그 기장 의무를 보시면 6번 표 여기에 지금 아까 왼쪽에서 기장 의무만 봤는데
오른쪽을 보면은 외부 세무조정 대상 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세무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 신고하는 걸 세무조정이라고 해요. 왜냐면 장부를 우리가 썼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회계적으로 쓴 거거든요. 회계 원리로 쓴 거죠. 근데 이제 이 회계 원칙에는 맞게 이렇게 썼는데 세법에서는 이제 또 특별히 세법에서 뭐 인정해주는 게 있고 안 해주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소득 신고할 때는 그 세법에 맞게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용 처리 안 되는 게 있다. 뭐 그런 게 나는 이제 뭐 필요해서 썼는데 세법상 비용 처리 안 되는 게 있어. 뭐 개인 지출한 게 있어. 그런데 그런 건 이제 조정을 해야죠. 빼야죠.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세무조정인데 그래서 이제 세무조정하는 거를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를 세무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부 세무조정이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외부,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고 그 맡겨야 되는 사람, 그 대리인한테 지금 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를 통해서 원래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세무사법 바뀌면서 변호사는 아마 못하는 걸로 바뀌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무조정 계산서를. 그러니까 장부는 내가 써도 되는데 이 세무조정을 세무사가 해줘야 되는 경우가 요게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매출액,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는 매출액이 아니고 총수익 금액이거든요. 전년도에 그 매출액 같은 개념, 사업장으로 들어온 돈을 다 합친 게 총수익 금액인데 그 올해 이 의무, 기장 의무는 전년도에 총수익 금액 기준이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넘으면 맡겨야 돼요. 음식점은 3억 이상이면 맡겨야 되고, 그리고 요 옆에 있는 5억, 7.5억, 15억 요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 확인자라고 해서 또 뭐 세무사 비용도 비싸지고 좀 복잡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조건에 해당이 안 되면 이제 요 업종별로 요 금액 미만이면 직접 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제가 웬만하면 뭐 직원 쓰시는 분들이면 웬만하면 맡기라고 말씀드리죠.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부동산 임대업 정도면 사실 뭐 부동산 임대업 크게 해가지고 직원 쓰는 분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냥 혼자 간단하게 조그맣 거 하나씩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 지금 한 게 다예요. 예, 이거 이상 할 게 없고요. 그냥 한번 월세 받은 거 뭐 그때그때 할 필요도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한번 쓱 정리하면 되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쓱 정리하면 되니까 맨날, 그리고 월세 받는 거 맨날 똑같고 이자 내는 거 맨날 똑같고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뭐 더 할 게 없잖아요. 뭐 여기에서 조금 뭐 비용 쓰는 거 있으면 좀 더 써주고 뭐 그 정도죠. 그러니까 굳이 안 맡겨도 하려면 할 수는 있다. 근데 너무 어려우면 맡기시고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임대업은 제가 다른 업종은 웬만하면 맡기시라 그러는데 임대업은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해도 되죠.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도 간단하고 소득세 신고도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직접 할 수 있으면 뭐 굳이 안 맡겨도 돼요. 실제로 맡기러 가도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정도는 그냥 직접 하세요. 이런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세무사분들도. 그래서 모르면 맡겨야죠. 네, 모르면 맡겨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맡기면 세무사 비용도 나가지만 그 외에 내가 잘 이것저것 챙기지 못해서 발생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비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맡길 때 맡기더라도 소득세와 부가세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나 귀찮다, 내가 잘 알지만 뭐 나 이거 다 할 시간 없다 그러면 맡기시면 되겠죠. 근데 뭐 공부도 할 겸 뭐 겸사겸사 이 정도는 내가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실 수 있죠. 근데 직접 하려면 이제 장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장부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장부를 쓰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관리 차원에서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필요는 없어요. 장부는 필요 없는데 대신에 부가세 신고할 때 그 숫자, 매출하고 지출한 내역들 숫자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장부에 들어가는 그 숫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장부를 미리 써놔야죠. 그래서 저도 연초에 장부를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임대사업은 진짜 쓸 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장부를 한번 써볼게요. 장부를 쓰기 전에 제가 이번에 건물 산 거, 임대사업 하는 거 보시면 상가는 1억 8,700 주고 샀고요. 조그만 상가예요. 그리고 대출을 1억 1천만 원 꼈어요. 1억 1,800만 원을 대출을 받았고 금리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갖고 3.4% 금리로 받았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이자를 33만 8천 원씩 내는 걸 비용 처리할 거고, 이런 거 비용 처리하는 거를 이제 장부를 써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 준 거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으로 줬어요. 이렇게 줬고 부가세 따로 받을 거고, 제가 일반 과세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부가세는 따로 받을 거고,
뭐 그래가지고 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해 보면은 이제 건물 살 때 들어간 게 5천 얼마인데 거기에 뭐 취득세랑 이것저것 한 것까지 하면 7천만 원 썼더라고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이자 빼고 이 월세에서 남는 거 해보니까 한 6% 정도 뭐 썩 좋진 않은데 뭐 하여튼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산 거고. 아, 그래서 요런 상가를 살 때 발생하는 거래들을 쭉 적어봤어요. 처음에 11월 3일 날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계약금 2천만 원을 보냈고, 그 다음에 11월 22일 날 잔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부동산 중개 수수료 180만 원. 예, 여기에는 부가세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요거 현금 영수증으로 일단 제가 이때 당시에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 현금 영수증으로 받았고, 요거는 변경할 수 있어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변경해야 이제 요거의 10%인 뭐 한 18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1월 달에 부가세 신고할 때 하는 거 다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증빙을 받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도 증빙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두세요. 사업자 등록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법무사 수수료도 24만 원인데 이제 24,000원 부가세 해가지고 현금 영수증 받았고요. 요것도 나중에 돌려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이 1억 6,700만 원. 요거를 11월 22일 날 잔금을 치렀고, 그때 이제 대출 받은 거죠. 대출 받은 거. 그리고 이제 취득세 860만 원 냈고, 그 다음에 이게 법무사님이 이거 다 해주신 거거든요. 법무사 수수료 24만 원 내고 이거 다 해주신 건데, 여기에 보니까 취득세가 있고 뭐 나머지 인지대, 증지대, 채권 뭐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비용들이 다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법무사 수수료에 이런 걸 다 넣을 줄 알았더니 출장비, 그죠? 출장비 3만 원 이걸 따로 빼가지고 아무튼 이런 것도 따로 지금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재보험 가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재보험료로 92,000원 낸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임차인한테 받은 거 보증금 1,000만 원 하고 이제 월세 77만 원 부가세까지 해가지고, 이건 전세라고 한 건 전자세금 계산서로 제가 발급을 해줄 거기 때문에 제가 해줄 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뭐 중요한 거 아니지만 요거 이제 법무사 수수료가 이렇게 나오더라. 네, 나중에 거래하실 때 잘한 건지 뭐 맞게 했겠죠. 뭐 법무사님이 하셨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법무사 수수료가 총 9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걸 93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세금하고 이런 거 비용으로 다 빼버리고 요거 뭐냐, 법무사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있으니까 따로 빼고 이렇게 해서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야겠죠. 그래서 장부에 이렇게 구분해서 쓰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지금까지 발생된 거래는 다 썼고, 대출금 들어온 걸 안 썼구나. 잔금 했는데 1월 22일 날 대출금이 들어왔거든요. 11월 22일 날 대출이라고 할게요. 대출 이렇게 할게요. 대출이 1억 1,800만 원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을 이제 장부에 쓸 건데, 장부에 어떻게 쓰냐면요. 장부가 제가 아까 여기 카페에 정리해 놓은 거에 회계 1번에 있다 그랬잖아요. 회계 1번에 가셔서 장부를 다운을 받으시고요. 이제 빨리 저기 개발자를 찾아가지고 좀 쓰기 좋게 자동으로 좀 만들어지게 해볼게요. 근데 지금도 뭐 쓰기 괜찮죠? 일일이 입력하는 게 좀 번거롭긴 하지만 공부하시긴 좋으니까. 특히 부동산 임대업 뭐 거래 많지 않으니까 전혀 어려운 거 없을 거고. 그래서 장부 쓰는 방법은 여기 방금 다운받은데 정리해 놓은 거 회계 1번에 어딨어? 정리해 놓은 거에 회계 1번에 들어가시면 여기 장부 쓰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간편 장부로 쓰는 방법 여기 하나만 보시면 간단하게 쓸 수 있고요. 복식 장부로 쓰는 방법 밑에 있는데 오늘 한번 써볼게요. 복식 장부를 쓰려면 이거랑 이거를, 특히 이거 2번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한 다음에 3번, 4번 보면서 따라 하면 돼요. 근데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쓰는 것만 따라 하셔도 되겠죠. 그 전에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제가 꼭 이해해야 된다고 했던 몇 가지 자산, 자본, 부채의 개념, 뭐 거래 판료서, 그 다음에 차변, 대변, 뭐 분계 이런 개념을 알아야지 쓸 수 있어서 제가 좀 이따가 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장부 쓰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저거 보고 오시면 되니까 장부를 그냥 직접 한번 써보겠습니다. 장부 쓸 때 중요한 게 여기 날짜하고 상호, 여기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날짜하고 상호는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금액도 넣어야 돼요. 그래야 장부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간편 장부를 쓸 때는 이것만 쓰시면 되고, 복식 장부를 쓸 때는 오른쪽에 여기 차변, 대변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방금 그 거래 정리한 거 요렇게 정리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복사를 해볼게요.
날짜를 먼저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 날짜는 날짜 형식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넣으면 안 돼요. 그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장부 쓰다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 있거든요. 장부가 안 될 때 체크리스트. 제가 쓰는 방법에도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꼭 보세요. 여기 날짜 형식을 문자로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요. 문자로 몇 월 며칠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슬래시로 넣으면 날짜로 들어가거든요, 엑셀이. 그래서 엑셀에서 날짜로 인식할 수 있게 넣어줘야 돼요. 지금 날짜로 인식된 거를 복사해 왔기 때문에 날짜로 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상호를 넣어야 되는데, 상호는 제가 그냥 자모라고 할게요. 그 임대사업자를 구분하는 상호를 여기다가 똑같이 쓰시면 돼요. 네, 임대사업자 상호를. 왜냐면 이 장부를 임대사업자용으로만 쓸 수도 있지만 내 가계부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에다가 자모라고도 쓰고 존박이라고도 쓰고 뭐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사업장이 이제 저도 뭐 몇 개가 되니까 구분해서 상호로 구분해서 쓰면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실 때는 상호로 구분해서 그 상호에 대한 것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를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 플러스 부가세죠. 공급 가액이 상품 가격이고 그거의 10%가 부가세고, 요거 두 개 합친 게,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한 가격이 공급 대가. 그래서 부가세 포함한 가격을 여기다 쓰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정리해 놓은 게 다 부가세 포함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에 부가세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또 그거까지 정리해 놨으니까, 네, 요거를 여기다가 복사해 넣으면 됐죠. 네. 그러면 부가세 있는 것만 이렇게 부가세가 계산이 되죠. 네. 그래서 부가세까지 계산이 됐고, 요거는 좁아서 그런 거니까 좀 넓혀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거 잠깐만요. 아니면 좀 보기 좋게 숫자로만, 문자로만, 값으로만 갖고 오고, 예. 이렇게 하면 되고, 아무것도 안 넣으면 그냥 부가세 아무것도 안 넣으면 부가세 없는 걸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부가세 안 나오니까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는데 X라고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 있는 거래. 그래서 이런 거래에 대해서만 이제 부가세를, 요건 나중에 다 돌려받아야죠, 제가.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돌려받아야 될 거고, 요거는 제가 임차인한테 받은 거니까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내역도 이제 이게 나중에 뭔지 알아야 되니까 넣어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거래 내역 여기다가 쓴 거 이렇게 복사해 놓으면 뭐 다 끝났죠. 뭐 아까 정리한 거래 다 입력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보통 우리가 쓰는 가계부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가계부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날짜 순서는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쓰셔도. 이거 정렬하면 되고, 쓴 다음에 이거는 지워버리고, 예. 이렇게 쓰면 이제 쭉 순서대로 됐죠, 날짜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이제 이 다음부터 막히죠. 이거를 간편장부로 쓰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편장부는 쉬워요. 간편장부라는 게 뭐냐면, 이게 간편장부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계부 쓰는 게 간편장부인데, 국세청에서 말하는 간편장부는 이렇게 쓴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어떤 계정별로,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회계 용어인데, 계정 과목은 거래를 구분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거래는 이건 매출액이다, 뭐 이 거래는 매입액이다, 뭐 이 거래는 뭐 차량 유지비다, 이거는 은행 이자다, 뭐 수수료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그 계정 과목별로 취합을 하는 게 간편장부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신고하는. 그래서 간편장부라고 밑에 해놓은 시트를 보면요, 간편장부 시트를 보면 서류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간편장부를 신고한다는 거는 이 두 장의 서류를 내는 거예요. 이거를 다 내는 게 아니고, 이거를 써서 이거를 계정 과목별로 다 구분을 해가지고 이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지금 해놓은 게 이게 바로 간편장부의 계정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출액이 있고, 뭐 상품 매입액이 있고, 노무비가 있고, 경비가 있고, 급료가 있고, 뭐 있잖아요. 지급이자가 있고, 접대비가 있고, 기부금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감가상각비가 있고, 차량 유지비가 있고, 이런 걸로 해당되는 것들을 다 취합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취합이 되게 만든 거죠. 이 거래들이 저기에 취합이 되게 만든 건데, 여기에 쓴 내용이 여기에 취합이 되게 하려면 이 각각의 거래에 대해서 계정 과목을 붙여주면 돼요. 여기다가 열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이 거래가 해당하는 계정 과목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 계정 과목을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고 요 양식에 있는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것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료 7천만 원 받으면 좋겠다. 임대료 70만 원 받은 게 여기 있는데요. 이거는 매출액이지 않나요? 상가 임대 사업의 매출액이니까 여기에다가 매출액이라고 쓰면 이렇게 써주면 이 거래가 간편장부 시트에 지금 매출액으로 70만 원이 잡히는 거예요. 매출액으로. 그죠? 이렇게. 그래서 매출액 70만 원을 잡으면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취합이 되는 거예요. 매출액을 나중에 매월 받을 거 아니에요. 1월에도 받고 2월에도 받고 계속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월 1일에 또 2022년 1월 1일에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받은 것도 매출액이라고 쓰면 이제 매출액이 총 14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취합이 되는 거예요. 저기 있는 매출액을 다 더한 게 이거고 저 앞에 있는 뭐 은행 이자는 은행 이자라는 계정이 없잖아요. 여기 있다. 지급 이자.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자 낸 거는 지급 이자라고 꼬리표를 붙여주면 돼. 내가 아직 이자를 안 냈구나. 이자를 이제 내야 되겠죠? 저번 달에 저기 대출을 받았으니까 뭐 예를 들면 12월 뭐 22일에 담보 은행 이자, 대출 이자라고 할게요. 이자라고 하면 이자에는 부가세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이자를 아까 얼마였죠? 이자가 한 달에 이자가 33만 8천 원이잖아요. 요거를 값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33만 8,267원을 이자로 내야 되는데 부가세 없고 요거를 요렇게만 넣으면은 당연히 간편장부에 아무것도 안 올라가죠. 근데 여기에다가 간편장부 계정 과목만 써주면 지급이자 이 단어랑 똑같이 쓰면 돼요. 여기 있는 거 지급이자. 그럼 지급이자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이 계정의 값들이 다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위에서부터 하나씩 쓸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하나 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우리가 가계부 쓸 때는 다 이렇게 쓰거든요. 계약금 얼마 냈다. 그죠? 뭐 수수료 얼마 냈다. 잔금 얼마 냈다. 이렇게 다 쓰는 게 우리 가계부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계약금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드리지?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 계약금이나 잔금이나 뭐 이런 거 대출 받은 거 그죠? 대출 받은 거 이런 거는 사실은 간편장부에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간편장부에는 원래 그 수익하고 비용이라는 계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위에 있는 게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은 말 그대로 번 거. 사업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걸 다 수익이라 그러고 이제 비용은 우리 다 알죠? 이렇게 쓴 거를 다 비용 계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크게 이제 계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돈이 들어오는 걸 수익 계정이라고 다 묶어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경비로 써놓은 거, 요 밑에 있는 걸 이제 비용 계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계에서 보니까 크게 그 거래 그 계정을 5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계정으로 얘기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거래를 5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거래가 이제 수익이 되는 거래,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 매출액 같은 거, 그 다음에 비용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이제 자산, 자본, 부채. 이게 이제 회계에 보면 거래 8요소라고 해가지고 뭐 거래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5가지 요소가 있고 이 중에서 수익, 비용이 있고 자산, 자본, 부채가 있는데 이게 증가하고 빠지고 해서 6가지 해가지고 거래 8요소 하는데 어쨌든 거래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대출을 받는 거는 부채가 늘어나는 거고 또 뭐 있었지? 뭐 건물을 사는 거는 자산, 그 상가라는 고정 자산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산, 자본, 부채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간편장부에는 안 써요. 왜냐하면 간편장부에는 수익하고 비용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간편장부를 쓸 때는 이런 계약금 같은 거는 내가 2천만 원을 쓰지만 이게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비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2천만 원을 주지만 나중에 그게 내 상가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출을 1억 1천만 원을 받는데, 그죠? 이게 내 돈이 아니잖아. 1억 1천만 원을 받지만, 이게 수익 같지만, 사실 이게 내 돈으로, 매출액이면 이게 내 돈인데, 일단. 내 돈이 아니고, 이 돈을 나중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자산이 1억 1천만 원이 생기고, 부채 1억 1천만 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아무 차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자산이 늘어나고, 부채도 늘어나고, 이런 거고, 계약금도 현금 자산이 줄어들고, 그 고정 자산, 그죠? 이거 상가 취득하는 것도 그쵸? 1억 6천만 원짜리 상가가 자산이 취득되고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게 수익하고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편장부를 쓸 때는 이런 것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간편장부를 쓸 때도 자산, 자본, 부채 얘네는 안 쓴다. 그래서 요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보시면 계약금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쓰면 돼요. 그냥 공란으로 놔두면 돼요. 안 써요.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는 비용이잖아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68만 3천 원에 부가세 10% 16만 8천 원 해가지고 180만 원 냈거든요. 요거는 내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이걸 뭘로 써야 될지 좀 애매할 때는 이제 간편장부 시트에 봐서 파란색 중에 해당되는 거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간편장부는 참고로 계정 과목이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그래서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냥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거 쓰시고, 애매하면 그냥 기타 필요 경비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애매하면은 그냥 기타 필요 경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죠. 예, 부동산 수수료가. 참고로 부가세 뺀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부가세는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간이거세자나 면세사업자다 그러면 부가세를 못 돌려받거든요. 부가세 신고할 때. 그럴 때는 이걸 지우면은 183만 원이 그대로 들어가죠, 여기. 그래서 이런 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쓰다 보면 궁금한 분들이 있을 테니까 잠깐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어디에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이 밑에 FAQ 정리해 놓은 거 FAQ에 간이 뭐 이렇게 검색하면 여기 24번 FAQ 24번에 장부에 부가세를 표시하는 방법해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따로 있으니까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일반과세자니까 여기에다가 5 표시해서 부가세 따로 빼서 168만 원만 간편장부에 들어가게 할 건데, 계정 과목이 지금 기타 필요 경비로 해도 돼요. 계정 과목도 잠깐 설명드리면, 계정 과목은 여기 회계 1-2번에 계정 과목 질문도 되게 많이 주셔서 그냥 요거 보시면 된다고 정리해놨거든요. 요거 보시면 회계 1-2번에 계정 과목 정리, 계정 과목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저한테 물어봐야 답이 없어. 제일 가까운 거 찾아보시면 되고, 국세청에서 전화해봐도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뭐 명확한 건 가르쳐주는데, 좀 회계는 계정 과목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제일 가까운 거 찾으시면 되고, 뭐 계정 과목이 조금 틀려도 요거 써야 될 거 요거 쓰고 뭐 요거 쓰고 뭐 이렇게 다른 걸 써도 세금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금은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어차피 합계액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수익 계정인지 비용 계정인지만 구분을 잘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제가 일단 기타 필요 경비로 썼는데, 사실은 기타보다는 여기 지급 수수료 계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정확한 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지급 수수료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금액이 지급 수수료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 수익 금액이 지금 총 합계가 14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필요 경비 쓴 게, 그죠? 비용 쓴 게 총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사업소득이 결국은 수익금액, 총 수익금액이라고 해서 수익금액 140만 원 빼기 필요경비, 돈 쓴 거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빼기 요거 하면은 요거 차감한 거 60만 원. 근데 마이너스 60만 원이죠. 요게 이제 소득인 거죠. 그러니까 적자 본 거죠. 예, 결손이 나는 건데,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월세가 이제 나중에 더 많아지면은 플러스가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거다. 그래서 이 두 장의 서류를 내는 거다라는 거고요. 마저 써볼게요, 이제. 자, 잔금 낸 것도 이거 나중에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복시장부 얘기할 때 할게요. 이것도 자산, 자본, 부채에 관련된 거니까 간편장부에 안 써요. 넘어가고, 취득세는 이것도 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는 일단 비용으로 처리 안 하고, 상가를 내가 지금 이번에 얼마로 샀지? 여기 1억 8,700만 원을 샀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만약에 내가 뭐 3억 8,700만 원에 이 상가를 팔아요. 그러면 1억을 번 거잖아요. 그러면 그 1억을 번 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런 세금 낸 거를 비용 처리를 안 하고 놔두면, 여기에다가 상가 취득한 가격에다가 세금 낸 걸 더해서 지금 800만 원 정도 더해가지고 1억 9,5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1억을, 그 상가 가격은 1억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 내가 세금 낸 거 800만 원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낼 때
뭐 9천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잡아서 내는 거니까 그때 이거를 비용으로,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경비로 처리를 안 하면, 지금 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 안 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자산으로 놔둬도 돼요. 그죠? 놔둬도 되고, 아니면 이번에 비용 처리할 거면 비용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데, 비용 처리할 거면 적당한 게 세금이 따로 없죠. 뭐 제세공과금 하면 되려나요? 제세공과금이 세금에 해당이 되려나? 좀 애매하니까 기타 필요경비. 제세공과금? 사업장에서 부담한 재산세 뭐 이런 게 다 해당이 된다니까 제세공과금으로 해볼게요. 제세공과금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800만 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 비용이. 그리고 인지대 이런 거 다 비용이죠. 다 지급수수료로 할게요. 아니 기타 필요경비로 할게요. 이런 거는 잘 모르니까 기타 필요경비, 채권 뭐 이런 거, 등본대, 취득신고 이것도 법무사 비용이니까 교통출장 다 법무사 비용, 기타 필요경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도 기타 필요경비. 그 다음에 대출받은 것도 자산자본 부채에 해당되니까 안 쓰고요. 법무사 수수료 당연히 지급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넣으면 되고요. 보증금 낸 것도 안 쓰죠. 그래서 지금 거래된 거는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쓰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총 번 게 이제 140만 원, 그죠? 월세 받은 게 140만 원이고 총 쓴 게 1,100만 원. 그래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1,000만 원인 거죠. 여기 마이너스 1,000만 원 됐죠? 그러니까 요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장부는 이렇게 쓰면 되고요. 요 장부 사용법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드리면, 요게 그냥 요렇게만 놔두면 지금 입력한 게 다 반영이 되거든요. 요 간편장부 시트에, 요 앞에서 장부 시트에 입력한 게 다 반영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월세를 12월, 올해 12월 월세도 넣었고 내년 1월 월세도 넣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1월부터 12월 단위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내년 5월 달에 이 사업장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이 1월 달께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지금 여기 1월 달께 들어갔잖아요. 140만 원에.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구분하려고 1월 달 거 다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간편장부는 여기 과세기간이 있거든요. 요 기간을 설정을 안 하면 여기 다 취합이 되는데, 기간을 설정하면 그 기간에 해당되는 거래만 여기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21년 1월 날짜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슬래시 넣어가지고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렇게 입력하면, 그러면 이제 요 기간 사이에, 그죠? 1월 1일부터 12월, 그러니까 2021년에 발생한 거래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아까 내년 1월 1일에 입력한 게 여기 안 나오죠. 비용도 다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위에 소재지 상호도, 그죠? 상호로 구분해서 여기다가 만약에 지금 장부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장을 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제 가계부 뭐 존박 이렇게 했다. 그러면 존박에 해당되는 것만 쭉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쓰면 이 기간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장의 정보가 여기 다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가 제가 상호를 자모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모라고 했으면 여기다가 자모라고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모라고 입력하면 자모에 해당되는 이 기간에 대한 내용만 여기 쭉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자모라고 제가 기본적으로 써놓은 거라 여기 나온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여기 있는 값만, 그 코드가 다 있거든요. 홈택스에 들어가면 이 값만 한 번씩 입력해주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제가 5월 달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간편장부 쓰는 방법은 알겠죠? 간편장부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식장부 쓰는 방법은, 장부를 이렇게 썼으면 복식장부는 옆에다가 이제 차변 대변만 써주면 되거든요. 이 거래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원래는 다 이해를 한 상태에서 봐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복식장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복식장부를 쓰려면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거를, 복식장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그래서 여기 정리해드린 거에 회계 1번에 밑에 복식장부를 쓰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요걸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에서 말씀드린 자산 자본 부채의 개념을 꼭 아셔야 되고요. 자산 자본 부채 수익 비용의 개념 꼭 아셔야 되고, 거래 판료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차변 대변, 그러니까 거래를 다 두 개씩 쪼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개를 하는 그 개념, 그리고 그거를 차변 대변이라는 건 그냥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쓰는 건데, 그 개념을 아셔야 돼. 오늘은 좀 너무 기본적인 건 생략하고 그냥 바로 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장부를 쓰면 간편장부로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거를 이제 복식장부로 쓰는데, 복식장부를 쓰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이 날짜를 쭉 날짜 순으로 정리했는데 11월 3일 날 계약금을 내야 되잖아요. 계약금을 내려면 일단 내가 돈이 있어야 돼. 그죠? 내가 돈이 없는데 2천만 원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돈이 빵원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도 당연히 통장에 돈이 2천만 원이 있었으니까 이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상태부터 써주셔야 돼. 그래서 올해 11월 1일에 이 사업장에 돈이 얼마가 있었는지를 넣어줘야 돼요. 이거는 자본금으로 넣어주면 돼요. 자본의 개념을, 자본금이라는 게 내 돈이죠. 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예요. 설명 잠깐만 해야겠다. 이 복식장부라는 게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라는 개념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 복식장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게 차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차변, 이게 대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냥 왼쪽 오른쪽이에요. 차변 대변 어려운 게 아니고, 왼쪽에 자산을 왼쪽에 차변에 쓰고 자본 부채를 오른쪽에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자산이 뭐냐? 자산은 자본하고 부채를 더한 거예요. 그럼 자본하고 부채는 뭐냐? 부채는 뭔지 알죠? 내가 빌린 돈, 그죠? 내가 빌린 게 부채고요. 자본은 뭐예요? 원래 내 돈.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은 뭐냐면 원래 내 돈하고 내가 빌린 거를 다 합쳐서 내가 들고 있는 돈. 이게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100억을 갖고 있어. 아니, 100억 너무 많다. 10억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중에 자산가 뭐 10억 자산가 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지 아닌지. 왜냐면 그 사람 돈이 진짜 돈이 만약에 1억이고 부채가 9억이면 그 사람은 빚쟁인 거잖아요. 1억밖에 없는. 그래서 10억 자산가는 의미가 없고 10억 자본가라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10억이 자기 돈이 있는 거고 뭐 부채가 이제 뭐 얼마가 있는 거고 하면 그거 합친 게 자산이니까. 그죠? 그래서 자산은 내가 들고 있는 지금 돈, 그 다음에 자본은 그 중에 진짜 내 돈, 그 다음에 부채는 그 중에서 빌린 거. 예, 그래서 그거 합친 게 자산.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거래 판료서 아까 얘기할 때 수익 비용 얘기했잖아요. 근데 수익하고 비용도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수익하고 비용을 생각해 보면 이 자본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거는 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 돈이 늘어나는 거니까 수익은 이 자본하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내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은 자본하고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래에 대해서 그 거래가 자산인지 자본인지 부채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다 구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해서 그게 자산이 늘어나는 거면 여기 쓰고 자본이 늘어나는 거면 여기, 부채가 늘어나는 거면 여기, 수익이 발생하는 거면 여기, 비용이 발생하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라는 건 차변, 대변, 왼쪽, 오른쪽에 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다 나가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비용하고 수익은 무조건 발생만 되거든요. 비용이 감소한다는 거 없어요. 어쨌든 감소하더라도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수익이라는 것도 사업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는 말이 안 되지. 마이너스라는 게 비용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는 발생만 돼요. 근데 대신에 이제 자산, 자본, 부채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뭐 당연히 돈이 들어오면 늘어나는 거고, 근데 이걸 쓰면 없어지는 거고, 그죠? 현금이 없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뭐 건물을 사도 건물 자산이 늘어나는 거고, 건물을 팔면 건물 자산이 없어지는 거니까. 자본도 내 돈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고, 줄어들면 줄어드는 거고, 부채도 부채가 생기면 늘어나는 거고, 갚으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이렇게 두 개씩 쪼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8개로 구분한다 그래서 거래 판료소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얘네가 늘어날 때는 왼쪽에 쓰고 얘들도 늘어날 땐 여기다 쓰고, 반대로 얘네가 줄어들 때는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에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본 부채가 줄어들 때는 왼쪽에 쓰는 거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오른쪽에 다 써놨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안 보이니까 좀 불필요한 거는 이제 가릴게요. 여기다가 숨기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른쪽에 차변 대변이 있죠. 그래서 차변 대변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제가 여기다 또 써놨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판료소에서 8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은 차변에 쓰고,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은 대변에 써라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 거래가 계약금 2천만 원 낸 거를 이게 뭔지,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뭐 비용인지 수익인지를 생각해서 쓰면 돼요. 그게 늘어난 건지 줄어든 건지 해가지고 여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하면, 자, 11월 1일 날 일단 내 돈을 넣어놔야 돼. 내 돈이 있어야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본금을 넣을 거예요. 자본금을 일단은 통장에 한 5천만 원 넣어놓고 시작할게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넣어놓고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건 간편장부에 안 쓰는 거니까 자본금은 이건 이제 복식장부에 써야 되는데 복식장부를 보면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금액만 있어요. 그죠? 근데 계정 과목을 붙여줘야 아까 간편장부랑 마찬가지로 각 계정으로 들어가는 거고, 복식장부라는 건 참고로 여기다 쭉 쓰고 나면 이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는 게 복식장부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지금 내 자산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 그래서 자산, 자본, 부채에 해당되는 계정이 여기다 다 취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간편장부에서는 수익하고 비용 계정만 해당되는 거 20가지 계정 정도에 쑥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원리로 그냥 계정만 많아진 거예요. 구분이 좀 복잡해지고. 그래서 자산, 자본, 부채에 해당되는 거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으로 쭉 들어가는 건데, 지금 보시면 계정 과목이 되게 많죠. 여기 있는 게 다 하나하나가 계정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손익계산서에는 이제 수익하고 비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편장부는 손익계산서죠. 예, 이 사업장의 손익계산서예요. 이게 수익하고 비용에 대한 손익. 그래서 이번 년에 내가 이번 그 사업 기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 잃었는지 이걸 쓰는 거니까 손익계산서고. 근데 이제 복식장부의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좀 계정이 훨씬 많죠. 여기에서 이제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게 수익이거든요. 수익 계정, 돈 번 거, 수익 계정 이렇게 되고, 붉은색으로 표시한 게 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어떤 건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차변하고 대변에다가 각각 계정 과목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름들을 막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이 금액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자본금은 말 그대로 자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 돈 갖고 있던 거를 이제 사업을 하려고 사업장 회계 장부를 만들어서 여기에 내가 계좌를 만들어서 5천만 원을 넣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쓰는 건데 자본금을 넣는 거죠. 자본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11월 1일 날 이 사업장, 자모라는 사업장에 자본금이 5천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이 5천만 원이 생기는 거니까 여기다 쓰면 되겠죠. 오른쪽에다가 자본의 증가 오른쪽에 쓰니까. 근데 여기다 뭘 쓰냐면 계정 과목을 쓸 때는 여기 제가 개인 재무상태표랑 개인 손익계산서 보여드렸는데 이걸로 쓰지 말고 법인 재무상태표랑 법인 손익계산서 있거든요. 여기 있는 계정 과목 중에 하나씩 쓰면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 과목을 쓰면 되는데, 자본금 계정 과목을 보면 맨 오른쪽에 있거든요. 계정 과목이 되게 많죠. 여기 있는 것 중에 그냥 자본금 쓰시면 돼요. 계정 과목은 참고로 여기서 잘 모르겠으면 여기 초록색 계정 과목 시트에 있는 거 초록색에서 쓰시면 되고, 초록색에 있는 거에서 자본 이렇게 치면 나오죠. 여러 가지. 여기 자본금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초록색에 있는 거 요거 쓰시면 되고, 여기서 안 나오면 IR에서 자본 이렇게 쓰면 해당되는 게 나오니까 해당되는 계정을 찾아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복식장부 쓸 때 사실 몇 번만 해보면 어려운 거 없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계정 과목 찾는 게 좀 처음에 되게 어려운데 그건 몇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본금이라고 치면 자본금 5천만 원이 들어가죠. 이런 거 계정 과목이 다 알아서 이제 여기다가 치면 다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치고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본금이 5천만 원이 들어왔죠. 그죠? 5천만 원 자본금 계정으로 그냥 그 찾아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계정 과목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게 법인 재무상태표고 법인 손익계산서인데, 이건 개인 재무상태표 개인 손익계산서인데 계정이 너무 많으니까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약 시트를 보시면 아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보면은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요약이 돼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재무상태표에 자본금에다가 5천만 원 넣었더니 여기 5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이것만 볼게요. 그래서 지금 자본금 5천만 원이 생긴 상태예요. 자본금이 있고요. 차변하고 대변은 항상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을 넣었으면 여기도 써야죠. 거래. 그러니까 자본금을 장부에다가 넣었다는 얘기는 자본이 생겼는데 그만큼 현금 자산 5천만 원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현금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현금성 자산 5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자본하고 현금, 자산하고 다른 거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이해해야 장부를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여기다 현금 계정을 쓰면 이제 요약 시트에 이렇게 들어오죠. 네,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당좌 자산 현금이 5천만 원이 있는 거고 이거는 내 돈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이게 내 돈, 여기 5천만 원 있는 게 빌린 걸 수도 있고 내 돈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오른쪽에 봐서 자본에 있으면 내 돈인 거고 부채에 있으면 빌린 거죠. 그래서 지금 자본에 5천만 원 잡혀 있으니까 내 돈 5천만 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것만 보면은 재무제표만 보면은 돈이 지금 얼마가 있고 이 중에서 이 사람께 얼마고 빌린 게 얼마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 거래 계약금 준 거는 계약금 2천만 원 준 거 어떻게 쓸까? 일단은 현금이 내가 빠져나갔으니까 현금 2천만 원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은 자산이니까 그러니까 현금이 움직이는 건 자산이니까 현금 자산이죠. 자산이 감소한 거는 이쪽에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현금 빠져나간 거 현금이라고 쓰면 이제 현금이 2천만 원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줄었죠. 이제 전날 2천만 원이 빠져나갔으니까 내 통장에는 2천만 원만 남는 거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거는 2천만 원이 뭘로 생기는 거죠? 내가 나중에 상가를 받았을 때 그 상가 그 금액이 2천만 원을 미리 낸 거니까 이거를 뭐라고 계정을 잡으면 좋을까요? 여기다가 계정 이런 건 저도 뭐라고 써야 될지 지금 처음 써봐가지고 계약금이라고 한번 여기 계정 과목 시트에서 내용에다가 제가 정리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계약금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선수금? 네, 선수금이라는 계정이 있죠. 근데 선수금은 부채야. 지금 부채가 아니고 나는 나중에 이제 자산 계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내가 빌리는 개념이 아니니까 계약금을 받는 거면 선수금이고 계약금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선급금이 있네. 선급금. 그죠? 선급금 계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정을 찾으면 돼요. 저도 이거 처음 써보는 계정이거든요. 선급금은. 근데 이런 거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쪽으로 미리 지급한 금액 중에서 1년 이상인 금액이 선급금이고 장기 선급금이고 금방 받을 거면 단기 선급금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니면 선수금은 부채고 단기 선급금 여기서 그럼 선급금을 찾아볼까요? 선급금이 있고 장기 선급금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상품이나 제품 등의 재고자산 구입 시 납품에 앞서 대금의 일부를 전부 또는 미리 지급하는 게 선급금이다. 그래서 제가 계약금을 미리 낸 거니까 이거 선급금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선급금이라고 하면 다시 당좌자산으로 5천만 원 잡히죠.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를 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는 현금이 5천만 원 있었는데 지금 현금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가고 선급금으로 2천만 원이 잡힌 거예요. 이건 어차피 계약이 완료되면은 내가 다시 여기로 옮겨질 거잖아요. 건물 2천만 원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때 이거 선급금 없애면서 그러니까 이 채권 같은 거죠. 없애면서 이제 건물의 가치 건축물 자산으로 고정 자산으로 이제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설명하기 되게 어렵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를 쪼개서 쓰는 건데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게 그냥 모르는 상태로 보면 되게 어려운데 제가 정리해드린 그 장부 쓰는 방법 요것만 좀 보고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알려드린 요 개념 아까 알려드린 그 회계 기본적인 뭐 거래 판료소라든가 분계 뭐 계정 과목 요런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시면 이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이거는 비용이잖아요. 내가 비용으로 쓴 거니까 비용 발생은 여기다 쓰라 그랬죠. 근데 비용인데 이것도 뭐라고 써야 될지 이제 계정 과목을 또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수수료라고 검색을 해보면 몇 가지 또 나오죠. 국내 지급 수수료, 해외 지급 수수료, 판매 수수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수수료 수익 이런 건 이제 수익이니까 아니고 우리 비용 계정 중에서 찾아야 되니까 비용 중에서 보면 국내 지급 수수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국내 지급 수수료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됐죠? 비용으로 168만 원을 썼다.
예. 그러면은 이제 또 요약 시트를 보면은 이제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비용으로 168만 원 쓴 게 잡혔죠. 그죠? 아직 매출은 없고. 요거 손익계산서를 좀 자세히 봐도 여기 매출은 없고 지금 비용 중에 판관비 중에 그죠? 비용 중에 지급 수수료로 168만 원 쓴 게 잡히죠. 법인 재무상태표, 법인 손익계산서 봐도 마찬가지로 요게 잡혔죠. 비용 쓴 게 168만 원 이렇게 잡혔죠.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거 나눠서 쓰는 그 개념만 좀 생소하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쓴 거 다 계정 과목별로 취합하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래가 지금 168만 원인데 보시면 비용으로 168만 원을 썼는데 근데 나는 168만 원만 준 게 아니고 부가세까지 줬단 말이에요. 185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요렇게 준 거는 현금이 185만 원 빠져나간 거니까 현금이 빠져나가는 건 자산의 감소니까 여기다 써야겠죠. 현금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러면 현금이 빠져나가는데 지금 168만 원만 빠져나간 게 아니고 요게 빠져나갔죠. 그래서 여기다 는 하고 요걸 한번 찍어주시면 185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금이 이제 요약을 보면은 현금이 185만 원이 또 빠져나갔어. 그죠? 그래서 아까 5천만 원 자산이 있던 거 중에서 180만 원 빠져나가서 자산은 4,8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근데 문제가 지금 보면은 지금 모든 거래가 지금 모든 거래를 쓸 때 차변하고 대변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금액이 이제 다 써지는 거니까. 근데 보면은 차변에는 160만 원만 쓰고 대변은 180만 원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쭉 보면은 이제 대차 차익이라고 해서 이게 다 빵이어야 되는데 지금 16만 원이 차이가 난 거잖아요. 이럴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돈은 180만 원을 줬는데 비용으로 발생하는 건 160만 원이니까 이 나머지 이 부가세로 된 16만 원을 처리를 안 해준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 16만 원을 써줘야 돼. 근데 이 16만 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16만 원은 내가 이번에 이제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은 그걸 가지고 부가세 신고할 때 국세청한테 돌려받을 16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혀요. 자산, 채권 같은 거죠. 근데 자산인데 자산 중에서 또 계정 과목을 그래서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지금 자산의 증가 나중에 돌려받을 16만 원 돌려받을 거니까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쓰는데 차변 1을 썼으니까 차변 2에다 쓰는 거고 근데 꼭 이렇게 안 봐도 지금 비용이 대변은 180만 원인데 차변은 160만 원이니까 당연히 차변에 써야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차변에 자산의 증가 계정에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계정 과목을 뭐라고 쓸 것인가. 그러니까 금액은 이거 쓰면 돼요. 여기다가 16만 8천 원 이렇게 찍어서 써주면 되는데 계정 과목을 뭐라고 쓸 것인가. 요거를 또 모를 때는 계정 과목 시트에 가서 여기다가 또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 부가세 하면 안 나오면 부가가치세 이렇게 검색해보면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는 게 나오고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 두 가지밖에 안 나와. 그죠?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데 둘 중에 뭘 써야 되냐면 자 보면은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옆에 설명도 있지만 설명을 보면은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부가가치세 부담금. 그러니까 내가 낸 거잖아요. 구입할 때. 그죠? 그러니까 낸 거. 그리고 이건 자산이야. 이게 내가 이거는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자산이에요. 자산에 쓰면 되고 밑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부채예요. 내가 나중에 내야 돼. 지금 난 이미 냈는데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죠. 근데 이거 뭐냐면 내가 판매할 때 손님들한테 받은 부가세. 그러니까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 예수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밑에 월세 받은 거에 대해서는 예수금으로 써야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자산으로 쓰는 거니까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쓰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고 용어가 대급금 이런 용어는 우리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좀 생소한데 하여튼 내가 낸 거를 여기다가 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쓰면은 이제 대차 차익이 빵원이 돼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어려운 건 다 했어. 나머지는 똑같아. 나머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22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1억 6,700만 원을 치렀는데 그 전에 지금 순서가 좀 꼬였는데 대출 받은 거 먼저 좀 써볼까요? 대출 받은 거? 대출 받으면서 잔금을 치르는 거니까 대출 받은 걸 좀 먼저 써보면 자 1억 1,8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받은 거는 대출을 받았으니까 거래를 생각해보면 부채가 늘어나면서 현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건 자산의 증가니까 여기다 쓰면 되고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부채의 증가는 여기 대변에 쓴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쓰면 돼. 그러면은 이제 계정 과목을 뭘로 쓰냐? 계정 과목은 일단 돈이 들어온 거는 현금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산이 확 늘어나죠. 1억 6천으로 확 늘어나고. 근데 대신에 1억 6천 중에서 내 돈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를 써줘야 되니까 부채에다 써줘야겠죠. 근데 또 부채에 써줄 때도 빌린 거잖아. 대출을 뭐로 써야 될지 모를 때는 요 계정 과목 시트에서 여기다가 대출 내용열 여기를 이렇게 전체를 잡고요. 대출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써놨을 거예요. 대출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고 사용 후 1년이 지나서 갚아도 되는 돈, 대출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는 장기 차입금, 그러니까 차입금이라는 게 이제 대출 회계 용어인데, 이거 또 검색해 보면 뭐 장기 차입금, 기타 장기 차입금, 뭐 이자 비용 이제 대출해서 내는 돈, 뭐 단기 차입금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 차입금 계정으로 쓰면 된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라고 쓰면 되죠. 여기다가 장기 차입금 이렇게 쓰면 이렇게 장기 차입금이 부채로 생기고요. 그러면 이제 요약 시트에 가서 보면은 여기 부채 계정에 1억 1,800만이 나오죠. 재무상태표를 가봐도 이제는 자산에 현금이 1억 4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잖아요. 그 대출 받은 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부채가 이제 장기 차입금 1억 1,800만 원이 생긴 거죠. 그리고 아까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 중에 있겠죠. 나중에 돌려받을 거. 여기는 기타로 잡혀요. 왜냐면 개인 재무상태표에는 부가세 대급금 계정이 없어서 기타로 잡히고, 기타 당좌자산으로 잡히고, 그 다음에 법인 재무상태표를 보면 여긴 더 계정 과목이 자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부가세 대급금이 이렇게 따로 잡혀요. 부가세 대급금도 잡히고, 현금도 잡히고, 부채도 잡히고, 그렇죠? 부채도 이렇게 장기 차입금으로 잡히고, 장기 차입금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약 시트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점점점 장부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되고, 대출을 쓴 거고요. 대출 끝났고, 그러면 이제 대출했고, 이따 잔금 치르는 거를 써야 되는데, 제가 잔금 1억 6,700으로 했는데 이거를 좀 고칠게요. 상가가 1억 6,700이 아니고 1억 8,700만 원짜리니까 건물 상가 취득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가격을 1억 8,700으로 바꿀게요. 아이고, 1억 8,700. 왜냐면 이날 1억 8,700만 원짜리를 사는 거니까. 그럼 1억 8,700만 원으로 가격을 바꾸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날 거래를 보세요. 이날 거래는 1억 8,700만 원짜리 건물이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럼 이건 자산의 증가잖아. 자산의 증가인데, 건물은 개정 과목에 보면은 건물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건물이라는 그게 있어요. 건물, 투자부동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건물, 여기 다 자산인데 요거를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건물인데 이제 유동자산이 현금 이런 거고, 이제 비유동자산이죠. 건물은 비유동자산이고,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이 있고, 뭐 투자자산에는 뭐 이런 것들 투자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이 있고, 유형자산이 있어요. 유형자산에 해당되겠죠. 건물은 유형자산에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우린 건물이죠. 건물로 넣을 거고, 그래서 건물로 넣을 때는 건물이라고 쓰면 돼. 그죠? 건물이라고 쓰면 돼요. 여기다가 장부에다가 건물이라고 쓰면, 근데 건물이 생기는 거잖아. 건물이라는 이 자산이잖아요. 자산 계정이 있잖아요. 건물이.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유형 자산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죠. 그래서 이거는 차변에다가 상가 취득한 거는 건물 이렇게 쓰면 유형 자산으로 잡히죠. 그러면 이제 요약 시트를 보면은 비유동자산, 그죠? 유동자산 아니고 이제 비유동자산, 건물이 생긴 거예요. 유형자산 1억 8,7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나는 건물 1억 8,700만 원짜리가 잡힌 거죠. 근데 이 거래를 나머지 써야죠.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금이 일단 1억 8,700만 원이 빠져나가는데, 1억 8,700만 원이 한 번에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1억 1,800만 원 그러니까 돈이 이날 뭐 여기 대출에서 빠지는 1억 1,800만 원 하고, 나머지 제가 뭐 얼마 더 냈겠죠. 한 5천만 원 정도 더 냈겠죠. 그 돈하고 이제 계약금 낸 거하고 다 상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현금으로 없애주는 게 요 2천만 원 빼고 나머지거든요. 이건 내가 대출 받은 거니까. 그래서 2천만 원 요거 선급금 낸 거는 여기다가 써서 없애주면 돼요. 일단 여기다가 지금 선급금 2천만 원 이제 미리 준 게 있으니까 그거는 여기서 없애주는 거예요. 선급금 이렇게 하면 선급금을 여기서 2천만 원 이렇게 하면은
선급금 2천만 원이 이제 미리 준 거를 여기다 쓴 거니까 여기 무슨 얘기냐 있죠? 그 선급금 자산이 없어지면서 내가 줘야 될 돈이 2천만 원이 깎인 거고, 그러면 나머지 1억 6,7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현금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보내주는 거니까 현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자산의 감소니까 또 여기다가 써야겠죠. 대변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현금, 여기다가 1억 6,700, 요 차액, 지금 차액 보이시죠 옆에? 1억 6,700만 원만큼.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정리가 싹 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 애초에 내가 돈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지금 잔금 치를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부가 지금 자산이 마이너스가 잡히는데 이러면 장부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계좌가 있지 않냐 그러는데 그거는 부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산은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잖아요. 그래서 자산 계정에 마이너스가 잡히면 이거는 저기 장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때 보낼 그 5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에 한 7천만 원 자본금을 7,500만 원으로 잡을게요. 이렇게 7,500만 원으로 잡아 놓으면 이제 처음에 7,500만 원 있었는데 빌려가지고 1억 얼마가 있다가 이번에 잔금 다 치고 나니까 결국은 400만 원만 남은 거죠. 예. 정리되시죠? 선급금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자본금을 좀 더 넣었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넣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건물 취득한 것까지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업장에 돈이 400만 원이 있는 거고, 건물에 건물 1억 8,700만 원짜리 건물이 이제 이 사업장에 잡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부채가 1억 1,800만 원 있는 거고, 요약 시트를 보면은 그 다 알 수 있죠. 자산이 지금 1억 9천만 원 있는데, 그죠? 1억 9천만 원의 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동자산, 현금성 자산이 430만 원 있는 거고, 유동자산, 건물이 1억 8,700만 원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한눈에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1억 9천만 원 중에서 내 돈이 얼마냐? 내 돈은 7,500만 원 처음에 든 거고, 나머지는 다 빌린 거다. 1억 1,800만 원은 빌린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자산, 이 차변하고 대변,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같아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1억 9,100만 원이고 여기는 1억 9,300만 원인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이제 수익 비용이 막 발생되는 게 여기 있잖아요. 160만 원이 지금 비용이 계속 발생되잖아요. 이 비용이 발생되는 동안에는 차익이 생겨요. 비용이 현금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게 적어지죠. 예. 자본하고 부채는 그대로 있는데 현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아니면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 수익이 막 늘어나면은 자산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산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 있는 이 그 사업 그 실적, 그 수익이나 그 수익 난 거 또는 결손 난 거를 나중에 자본금, 이건 나중에 다 내 돈이니까 자본금에 더해주거나 뭐 마이너스가 났으면 자본금에서 빼주는 작업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차변하고 대변을 맞춰주는 걸 결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산하기 전에는 이게 지금 결산하기 전이니까 여기에 당기순손익 요거, 예, 이 당기순손익이 그대로 잡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결산을 하고 나면 빵원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부가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취득세. 취득세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근데 많이 오셨네. 다 나가실 것 같은데 질문 있으면 남겨주세요. 제가 이따가 한 번에 봐드릴게요. 근데 여기까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 생소한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이제 새로운 거래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어려운데 지금부터는 쉬워요. 왜냐면 다 똑같거든요. 거래가. 보시면 취득세는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비용인데 이제 이거는 세금이니까 뭐 여기다가 검색해 보면 세금 이렇게 치면 이 비용 계정 중에서 지금 세금과 공과라는 게 있으니까 세금과 공과라고 비용 발생은 차변에 있는 거니까 세금과 공과 이렇게 넣으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대변에는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현금 이렇게 쓰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 860만 원을 저도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비용으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 이거는 그냥 건물 가격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양도소득을 줄일 거냐, 그죠? 그거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건물 가격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 건물 가격에 넣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산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건물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 건물 가격에 이게 포함돼서 들어갈 수 있겠죠.
건물로 넣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야 나중에 이거 할 때 건물 아닌가? 하여튼 자산 중에서 이제 넣는 건 맞는데 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죠. 혹시 아니면 나중에 다시 밑에 글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근데 일단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로 깔끔하게 세금을 비용이 아니고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로 해놓을게요. 그럼 이제 비용이 더 늘어났죠. 비용이 1,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세금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산은 또 800만 원 빠졌으니까 이제 또 마이너스야. 돈이 더 있었어야 돼. 애초에 7,500만 원 갖고도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예요. 처음에 8천만 원은 있었어야 돼, 내가. 그죠? 8천만 원 있었어야 1억 1천만 원 받고 이걸 사고 세금 내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자본금을 잘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50만 원 남은 거죠. 8천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내 돈 8천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빚 1억 2천만 원 내가지고 50만 원 남은 거예요. 대신에 건물 생긴 거고. 됐죠? 여기까지 다 됐고, 그 다음에 인지대 이거 다 비용이니까 이제부터 그냥 다 국내 지급 수수료 넣을게요. 국내 지급 수수료. 그 다음에 현금 빠져나간 거고 부가세 없으니까 현금. 이렇게 쓰면 이제 쭉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증지대도 다 똑같으니까 여기 그냥 복사해서 넣을게요. 이렇게 쭉 출장비, 보험료는 보험료로 좀 구분해서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다 현금 빠져나간 거니까 여기 쭉 넣고 다 부가세 없으니까 끝. 그죠? 여기까지 넣으면은 여기 더 늘어났죠 지금 이 비용이. 그 다음에 화재보험은 또 보험료가 있어요. 계정 과목에. 뭐 이것도 애매하면 기타 필요 경비로 넣어도 되는데 있으니까 보험료 검색하면 보험료 있죠? 비용이죠? 보험료라고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보험료. 비용이 또 늘어나고 여기다 현금 써주고. 대출받은 거 아까 했고,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죠. 이것도 국내 지급 수수료. 그죠? 이렇게 쓰면 되고, 현금이 빠져나갔으니까. 근데 이거는 부가세가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좀 주의해서 쓰면, 자, 비용은 24만 원인데, 그죠? 현금이 빠져나간 거는 24만 원이 아니고 부가세까지 해가지고 26만 4천 원 빠져나갔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변하고 차변이 안 맞잖아요.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부가세 2만 4천 원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돌려받을 거니까 자산의 증가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쓰는 거고, 그거는 여기다가 아까 부가가치세 대급금이었죠. 부가가치세 대급금 이렇게 쓰고, 금액은 는 하고 요거를 찍어주면 끝. 이렇게 하면 대차 차익 다 빵이죠. 문제없이 썼고. 그러면 이제 또 이게 뭐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죠. 또 마이너스 됐어. 이 사업은 8천만 원 갖고도 안 돼. 8,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돈이 많이 필요했구나. 그러니까 이 돈이 있었어야 돼. 8,100만 원은 있었어야 이걸 할 수 있었어요. 애초에. 이 수수료까지 다 내야 되니까. 보증금은 여기부터 이제 돈 받는 거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끝난 거고, 건물 살 때 필요한 거래를 여기다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 살 때 정리해보면 8,100만 원 들고 지금 대출 이만큼 받아가지고 1억 8천짜리 건물 산 거고요. 그래서 다 쓸 거 쓰고 했더니 지금 1,100만 원 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남은 돈 73만 원 있다. 이렇게 정리되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부터 사업 시작이죠.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12월 1일 날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았어요.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은 거는, 자, 보증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자, 돈을 받았잖아요. 돈을 받았으니까 1,000만 원을 받은 건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건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현금은 나중에 임차인 나갈 때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또 부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 1,000만 원 받은 거는 자산의 증가 차변에 쓰면 되고, 부채가 1,000만 원 생긴 거니까 그거는 여기다 쓰면 되죠. 근데 계정 과목을 또 뭘로 써야 되냐? 궁금할 땐 또 계정 과목에 가가지고 보증금? 보증금이 계정 과목이 있을래나? 보증금이 있네. 임차 보증금이란 계정 과목이 있죠. 근데 이거는 자산이야. 자산에 있다는 건 내가 나중에 받는 거니까 내가 임차로 들어갈 때 임차 보증금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임대 보증금이라고 있겠구나. 부채, 예수 보증금이 있네. 그 다음에 임대 보증금이 있죠. 임대 보증금. 그러니까 이게 부채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줄 때, 내가 돈 빌려준 게 아니라 임대를 해줄 때 받은 그 나중에 줘야 되는 부채, 그건 임대 보증금으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 쓰는 게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찾으면 다 찾으실 수 있고, 애매하면 기타로 넣으면 되고, 그러면 어려울 게 없죠. 그러니까 계정 과목만 찾을 줄 알면 그다음부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 어렵죠. 계정 과목 쓰는 게. 근데 안 어려워. 몇 번만 해보면 처음이라 그래. 여기다가 임대보증금 이렇게 쓰면 부채로 딱 잡히죠. 부채 1,000만 원 잡히고 그 다음에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1,000만 원 들어온 거. 이렇게 쓰면 이제 다시 현금이 쭉 늘어나죠. 1,000만 원 늘어나고 부채가 1억 1,800만 원에서 1억 2,800만 원으로 늘어났죠. 이렇게 됐고 재무상태표 봐도 이제 다 이제 구분이 되죠.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장기 차입금 1억 차입금 대출 받은 거 1억 1,800만 원, 그 다음에 뭐 건물 1억 8,700, 그 다음에 지금 현금 들고 있는 거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무상태표 보면 이 사업장의 재무상태를 다 볼 수 있고 손익계산서 보면은 얘가 매출이 얼마고 지금 비용이 어떻게 나가고 이런 거 다 볼 수 있죠. 네, 요거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받았으면 이제 매달 월세도 받아야 되잖아요. 월세도 받은 거를 또 써줘야죠. 월세는 이제 드디어 매출액이 나오는 거죠. 매출액이 나오는데 매출액은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 수익 계정이에요. 수익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나는 거는 수익 발생 여기잖아요. 대변에 쓰는 거니까 여기다 쓰는데 이거 뭐라고 쓰냐 그러면 또 써요. 여기 찾아봐요. 매출액 이렇게 검색해 보면 매출 이렇게 쓰면 매출 채권이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외상 매출금 이런 거 다 자산이니까 아니고 우리는 수익 계정에서 찾아야 되죠. 여기 보면은 자산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수익 중에서 찾아야 돼요. 수익 중에서. 그래서 매출 쭉 보면은 수익이 있을 텐데 여기 있죠. 상품 매출, 국내 상품 매출 뭐 이런 거 쓰면 돼요. 아니면 임대 사업은 밑에 또 따로 있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 따로 있네. 국내 임대 수입 이게 있네요. 예, 여기서 보시면 돼요. 임대 수입 하면 돼요. 국내 임대 수입. 그래서 임대 수입이나 국내 임대 수입이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는 임대 수입, 월세는 임대 수입. 이렇게 쓰면 자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법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봐야죠. 수익하고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니까 보시면은 맨 위에 이제 왜 마이너스로 잡혔지? 부동산 임대 수입이 왜 마이너스로 잡혔지? 장부 잘못 만들었나? 잠깐만 내가 잘못 썼나? 아 여기다 썼네. 수익이 발생된 거는 여기다 써야죠. 그죠? 잘못 썼어요. 잘못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수익이 발생된 거는 깜짝 놀랐네. 임대 수입은 네, 여기다가 써야 됩니다. 대변에다가. 그러면은 요거를 보면은 예, 여기 들어갔죠. 부동산 국내 임대 수입, 부동산 수입이 70만 원이 생긴 거죠. 매출액이 그래서 70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약 시트 봐도 매출액 70만 원 생긴 거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현금이 들어왔잖아. 예,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다가 현금이 들어오는데 현금이 70만 원이 아니고 부가세까지 받았잖아요. 그럼 77만 원을 받았으니까 요거를 찍어주면 돼요. 77만 원이 들어온 건데 대차 차익이 또 안 맞잖아. 안 맞는 이유는 이 77만 원 받은 거 중에서 70만 원만 내 수익이고 7만 원은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내야 되니까 빼야죠. 부채로 빼야죠.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부채로 빼는데 아까 보셨죠? 여기 계정 과목에서 부가가치세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이 있고 대급금이 있는데 대급금은 나중에 내가 받을 거고 예수금이 나중에 내야 되는 거니까 부채니까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부가가치세 예수금 그렇게 쓰면은 되고요. 여기는 부가세를 한번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차 차익 다 맞죠. 그러면은 이제 부채가 또 늘어났고 유동부채 금방 갚아야 되는 부가세 신고할 때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 7만 원이 생겼고요. 뭐 현금 이렇게 늘어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뭐 재무상태표 보면은 이제 부채에도 부가가치세 예수금 해가지고 7만 원 잡혔죠. 개인 재무상태표를 봐도 여기 예수금 해서 7만 원 잡힌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뭐 이거 쓰는 것만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 아닌가? 게시판에 어렵다고 난리 난 거 아니야?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제가 그동안 2018년 1월부터 이거를 올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부가세 장부 써가지고 종합소득 신고 다 하셨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 뻘 분들도 하시고 막 다 하시니까 컴퓨터 못 쓰시는 분들도 다 하시니까 컴퓨터만 있으면 돼요. 컴퓨터만 다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자 내는 거 이자 내는 거는 이제 비용이니까 비용 발생은 여기고 이자는 그럼 또 어떤 계정이 있냐? 그럼 여기 또 이자 하면은 이자 수익 내가 이자로 버는 건 이자 수익이고 이자 비용 그럼 이자 비용을 쓰면 되죠. 여기다가 이제 쉽죠?
몇 번만 해보면 쉽다니까. 이제 비용 이렇게 해서 비용이 발생된 거고, 요 이자를 내가 현금으로 내야 되니까 현금이라고 쓰면은 비용이 또 30만 원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요 비용이 또 여기에 비용에 계속 반영이 되는 거죠. 비용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또 내년 1월 1일에 또 매출액 발생되면은 아까랑 똑같죠? 여기 아까 어디 있었어? 매출액 요거 현금이 들어온 거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임대 수입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현금 들어온 거 77만 원이니까 그대로 또 똑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받은 거니까 나중에 해야 되는 거 그대로 해주면 끝. 네. 그러니까 한 번만 이해를 하면 되게 쉬워요, 정리하기. 그러면 이제 매출액 140만 원. 근데 이것도 매출액 140만 원은 올해 거랑 내년 게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여기 장부 쓴 게 다 들어간 거라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이제 기간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식장부는요, 여기 요약 시트에서 여기 사업 기간을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2021년 거 보려면 2021년 슬래시 하시고요.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그리고 특정 기간의 사업 실적을 보고 싶으면 그 특정 기간만 입력하시면 그 기간의 실적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상호를 안 넣으면 이 기간에 해당되는 게 다 나오는데, 여기다가 상호를 자모라고 해놨죠. 앞에 자모라고 하면 자모에 해당되는 것만 나오고, 뭐 좀 막 다른 걸 하면은 안 나오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장부를 섞어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으면 나머지 이제 복식장부는 요거거든요. 개인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학비잔액세산표, 요거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요거까지 내야 되니까 요 세 개고, 법인용은 법인 재무상태표, 법인 손익계산서, 요거 보시면 돼요. 다 기간하고 상호가 다 반영이 됩니다. 앞에서 입력한 게, 그죠? 다 반영이 돼요. 요렇게 반영이 되니까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렇게 장부는 요렇게 쓰시면 돼요. 요렇게 하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할 수 있겠다,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이걸로 이렇게 써가지고 임대사업 하시면 되고요. 아, 나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맡겨야죠. 맡기거나 아니면 추계신고로 하셔도 되는데, 뭐 저기 부가세 신고든 부가세 신고 그냥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추계신고를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감가상각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건물을 양도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이거 건물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양도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만 하는가요는 조금 애매하고, 그러니까 감가상각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할 수 있거든요. 건축물은 참고로 감가상각을 뭐 40년 정액법인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 가격을 그 40년으로 나눠가지고 매년 얼마씩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 왜냐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토지의 가치는 올라서 이제 상가 사면 보통 이제 상가 가치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오르지만, 그건 토지의 가치가 오르는 거고,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건물의 그 감가상각비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1년에 뭐 한 300만 원씩 떨어진다 그러면 내년에, 올해도 할 수 있죠. 올해도 제가 11월에 샀으니까 2달치는 감가상각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하는 걸 해보면 결산할 때 해주면 돼요. 여기 참고로 결산하는 방법을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복식장부를 쓰면 나중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복식장부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회계 6번 결산 방법, 요걸로 장부를 1년에 한 번씩 마감을 해주셔야 되고, 근데 이제 그리고 거기에도 있고, 결산하는 방법은 여기 요약 시트에 보면은 오른쪽에 결산하는 방법 쭉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 아무튼 여기 영상을 연결을 해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감가상각비 하는 것도 뭐 어디 있어요. 예, 얘기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 영상 보고 하면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연말에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 그래서 만약에 감가상각비로 300만 원 할 수 있다. 3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자, 감가상각비는 뭐냐면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비용이 발생되는 거니까 여기다 쓰면 되죠. 근데 비용 중에서도 지금 감가상각비니까 여기다가 감가상각비 이렇게 하면은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비용 있죠. 요거 쓰면 돼요. 그래서 유형자산
유형 자산이잖아요. 비용에다가 유형 자산 감가상각비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300만 원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비용이 300만 원이 지금 상호를 안 써서 안 늘어났어요. 아무튼 문제가 되는 거는 진짜 여기 안 늘어난 거는 300만 원이 안 늘어난 이유는 상호를 안 써서 그래. 지금 상호를 지우면 나오겠죠? 아니면 앞에서 상호를 쓰거나 왜 안 나오냐? 기간을 10월 31일로 했는데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비용 상호를 안 넣으면 아예 안 잡히는구나. 제가 만든 지 오래돼가지고 상호를 안 넣으면 안 잡히나봐요. 넣긴 넣어야 돼. 네, 그쵸? 넣긴 넣어야 되는구나. 상호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죠? 네, 300만 원 잡혔죠? 그래서 이제 비용으로 손익계산서 보면은 비용으로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으로 감가상각비 여기 아니고 여기네. 판관비에 들어가네. 판관비에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300만 원이 들어갔죠. 이게 들어갔는데 비용은 이렇게 발생됐는데 그러면 이제 대변에는 뭘 써야 되냐? 뭘 써야 되냐면 이거는 건물의 값어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값어치를 줄여줘야 돼. 그러면은 건물의 그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아까 건물이 지금 여기 유형자산에 건물로 1억 8,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제 300만 원을 감가상각 시키면 이 건물의 자산은 가치는 1억 8,400만 원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형 자산 1억 8,700만 원이 1억 8,400만 원으로 줄어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 써주는데 어떻게 써주냐면 또 감가상각비라고 검색을 해보면 안 나오네. 여기다가 감가상각 안 나오네. 감가상각 소모품 토지 처분이익 기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거밖에 없네. 여기다가 감가상각이라고 쳐보면 나올 것 같아. 네.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건물 가격을 사실 그냥 빼줘도 되거든요. 건물은 자산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건물 해버리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보면은 결국 400만 원 빠졌잖아. 300만 원. 그죠? 건물 가치가 1억 8,400만 원으로 떨어졌잖아. 그리고 재무상태표 보면 1억 8,400으로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 굳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양식이 국세청 양식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건물이라고 쓰지 말고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쓰면 이제 300만 원이 여기 마이너스 잡히죠. 그래서 건물이 지금 1억 8,700인데 300만 원이 여기 잡혀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300만 원 잡힐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잡히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 맞추다 보니까 여기 요거랑 맞추다 보니까 저렇게 넣었어요. 네, 저렇게 쓰면 되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수정을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건물이 1억 8,400만 원이 잡히고 요약 시트를 봐도 그대로 잡히죠. 그래서 감가상각이 되는 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했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나중에 건물이 지금 1억 8,700만 원 주고 샀는데 2억 8,7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1억을 번 거니까 1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감가상각을 만약에 뭐 계속 했어. 그래갖고 3천만 원을 했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했어. 그러면 이제 건물 가치가 1억 5,700이거든요. 그러면은 팔 때 그 양도 시세 차익을 내가 산 가격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자산 가치로 하는 거예요. 현재 자산 가치가 1억 5,700만 원으로 돼 있으면은 이건 1억 5,700만 원에 팔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비용 처리해가지고 가치를 다 떨궈놨는데 이걸 비싸게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 감가상각 처리를 안 했으면은 1억만 소득으로 잡히는 건데 이제는 1억 3천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가지고 소득세를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할 때는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비용 처리해가지고 아낄 수 있는 세금하고 이거를 내가 비용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양도소득이 늘어나가지고 양도소득세 많이 내야 되는 거 그거를 비교하셔서 어떤 게 유리할지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소득세 많이 내야 될 것 같다, 양도소득세 많이 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비용 처리 안 하죠. 그래서 보통은 건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너무 높아서 보통은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할 생각이 없어요. 굳이. 근데 만약에 건물이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죠?
건물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비용 처리 해야겠죠. 나중에 어차피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결손 처리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때 뭐 하던가 아니면 어쨌거나 예. 지금 비용 처리하는 게 낫겠죠. 그럴 것 같으면. 그래서 양도할 생각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잘 안 하고요. 양도할 생각이 있다기보다 건물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잘 안 하고요. 건물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가의 매입 매출 등 비용은 한 시트로 정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트로 관리해야 할까요? 요게 이제 상호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장부 쓰실 때 지금 제가 여기 상호 넣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건 자모라는 사업장인데 새로운 상가 쓰면 이제 새로운 상가 뭐 상가 1, 상가 2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를 들면 얘를 다 상가 1로 했어요. 상가 1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상가 2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러면 이제 뭐 많이 틀어지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상호로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자 뭐 사업자 1, 사업자 2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상가 이름을 쓰면 제일 좋겠죠. 상가 이름을. 그러면 이제 이 재무상태표 복식장부 볼 때는 간편장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은 볼 때 여기다가 이제 간편장부 먼저 볼까요? 간편장부 보실 때는 자모라고 쓰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모가 없으니까. 근데 이걸 다 지우면 여기는 전부 다 나오고 이 기간에 맞는 게 여기다가 만약에 상가 1 하면 상가 1에 대한 것만 나오고 상가 2 하면 상가 2에 대한 것만 나오고 이렇게 각각 해당되는 것만 나와요. 그렇게 간편장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복식장부는 여기에다가 상가 1 하면 상가 1에 대한 것만 쭉 나오고요. 상가 2 하면 상가 2에 대한 것만 나오고 다 지우면 전부 다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한 시트에 상호만 구분해서 쭉 쓰시면 돼요. 사업자 또 추가하면 또 쓰고 저는 참고로 이 하나의 시트에다가 음식점 거, 제 자모 사업자, 제 개인 가계부, 요거 사업자 다 쓰고 있습니다. 상호만 바꿔가면서 그렇게 쓰시면 돼요.